다 오신 것 같네요. 네, 그럼 반대 신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누가 진행하십니까? 네. 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2022년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처음 근무할 당시에 그때는 이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제 6월에 생겼고요. 그럼 25명의 인원이 15명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가고 10명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남았다 이렇게 진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인가요? 정확한 배분은 기억나진 않지만 인사정보관리단에 조금 더 많이 갔던 것 같고,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좀 덜 왔는데 각각 또 서로 보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인사정보관리단에 조금 더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에 보강이 됐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25명을 15명, 10명으로 나누고 각각 이제 부처를 조금 더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15명이 최초의 인원이었다가 2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수위 시절에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쪼개져서 그 각 법무부로도 가고 여기 남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럼 인사정보관리단이 생긴 이후에 변화라고 하면 인사검증 업무 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이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어갔다, 저기 분리됐다 업무가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또 한 번 더 확인은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가 있는 직원들도 사실은 옛날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담당하는 업무는 법무부 장관한테는 보고가 안 됐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아십니까?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근무지가 창성동 별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맞습니까? 그 감사원 뒤쪽인데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성대 올라가는 길 쪽. 예, 그러니까 법무부 청사가 아니고 그렇죠. 별관 감사원 별관이었단 말이에요. 예, 창성동에. 예, 그렇죠? 창성동이 아닐 겁니다. 아닙니까? 예, 예. 일단 뭐 감사원 근처에 예, 감사원 별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예. 그렇단 얘기는 그 이전에도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행정관들이 그 건물에 근무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실 근무할 때 거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인원, 근무하는 사람, 그리고 근무하는 장소가 변함이 없는 거죠. 거기가 대통령실에 있다가 이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있다는 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좀 바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근무하는 공직기관 비서관실 내의 그 행정관들의 인식,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행정관들의 인식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우리 기관이다, 우리 산하기관이다, 아니면 법무부의 유관기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그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 어떤 쪽에 가깝습니까?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딱히 막 무자르듯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가까우면서도 가깝지 않은 그런 관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번은 생략하겠습니다. 7번 듣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행안부, 경찰, 뭐 국세청, 뭐 이런 그 기관으로부터 공직 후보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정리해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자료를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보내주는 좀 기계적인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정무적인 판단을 더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역시 여전히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담당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 경찰청 세평과 국정원 신원 조사를 그쪽에서 나의 의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만 가지고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맞는 말씀입니다. 파랑 묻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담당하는 인사검증과 관련된 유일한 규정이 아까 검사님께서 말씀하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0조의 2 권한 위탁 이거가 전부이죠. 법적 근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증인은 그걸로 그렇게 알고 있죠. 있습니다. 예, 예. 이 규정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 8월 6일 날 처음 신설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정부에서 이루어진 인사검증은 이 근거 규정 없이 그냥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저도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 않고 이제 좀 통상적으로 해오던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다 저는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규정에는 정보의 수집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다고 돼 있을 뿐이고 인사검증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증인은 그런 내용을 압니까? 그게 이 규정을 본 적은 있습니까? 그 규정은 뭐 자주 봤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인사 검증의 근거가 좀 미약하다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습니다. 근거가 미약하다. 근거가 미약하다는 얘기는 오히려 좀 자유롭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12랑 생략하겠습니다. 12항 묻겠습니다. 이 규정에는 인사정보 수집에 관리에 관한 권한을 비서실장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통령실 내에서 인사검증 업무는 공직기강 비서관실만이 담당했지요. 예. 증인은 인사검증 업무와 관련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비서실장에 직접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인사검증이 완료된 보고서는 인사비서관에게 송부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절차나 최종적인 인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증인은 알지 못하지요. 저는 완료된 검증 보고서를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송부하면 이제 업무가 완료되는 구조였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사에 아까 견제 균형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추천과 검증이 분리된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 인사의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결국 인사비서관, 비서실장 산하의 인사비서관은 추천을 담당하고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은 검증을 담당하는 약간 이런 어떤 균형, 상호 이게 좀 이렇게 이게 중복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인사의 폐단 이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인사비서관실에서 명단을 받아야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명단을 받을 때 통상적일 경우에는 동의서를 수집해서 주고 비통상적일 경우는 제가 이제 연락드려 받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인사비서관실에서 추천하지 않은 걸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권한은 인사비서관실의 추천에 근거한 것이고 네, 맞습니다. 인사비서관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 검증에 관여하지 않지요. 인사비서관실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검증 보고서를 그 인사비서관실 담당자 누군지를 제가 알고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서로의 소통은 그 아까 말씀하신 조 행정관하고 저하고만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인사비서관실도 우리가 누가 검증한지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17항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비서실장이 인사검증 업무에 관여하거나 인사검증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하는 일이 없는 것인데 증인은 근무하면서 그런 어떤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지요? 저는 비서관님께 보고 드리면 비서관님께 보고 드린 게 아니라 비서관님이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거에 대한 보고 과정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완료가 됐다 하면은 인사비서관실로 보내는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떻게 보고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신다는 얘기죠. 18항 묻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관련 인사는 비서실장이 인사 추천에도 즉 인사비서관이나 비서실장이 인사 추천에도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그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법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이 제일 잘 아니까 그건 비서실장한테 물어볼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의 이유로서 그렇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잘 몰랐던 내용입니다. 19강 묻겠습니다. 19강 생략하겠습니다. 보통 헌법재판관 후보에 관해서 정기적으로는 인사비서관실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인사비서관실이 아니라 공직기관 비서관이 직접 지시를 했지요. 죄송한데 질문 한번 다시. 인사검증 지시를 공직기관 비서관으로부터 받았지요. 이완규 함상훈. 예, 이완규 함상훈. 예. 예, 그건 제가 직접 받아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때 지시를 받을 때 전임자의 임기가 한 열흘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근데 보통 같으면 한두 달 전에 인사검증이 시작됐어야 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촉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것이 권한대행, 대통령 탄핵 이런 어떤 비상 상황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그거는 행정관 위치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인수위 시절에도 인사검증 업무를 22항입니다. 담당하였는데 그때는 세평과 신원조의 조사 의뢰를 생략했다는 것이죠. 그때는 제가 지원 업무를 하지는 않았고 검증행정관의 일원으로 하고 있었으나 그때 안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세평하고 신원조사 의뢰는 그때는 안 했다. 예, 전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때는 국정원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요. 그 규정이 22년 10월인가 11월 그때 규정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국정원은 일단 할 수가 없었고 네. 경찰청은 세평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었을 텐데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즉 신원조사는 예전에는 없었고 윤 대통령 임기가 들어서면서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대통령 지시로 근거 규정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신원조사를 해온 거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제가 신원조사를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처에 연락해서 일부는 또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부처에서 실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 임명직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직접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인지 22년 10월에 이제 그 신원조사 무슨 지침 같은 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요청을 해서 직접 받았습니다. 잠깐 그럼 앞에 중간에 인수위 시절에 안 했다고 하셨는데 예. 직접 안 하고 그러면 단체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아예 안 받았습니다. 아예 안 받았고 예.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지금 답변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답변할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부처를 통해서 받았다는 건 무슨? 그거는 이제 그 대통령 임명직 중에서 고위공무원단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그때 당시 예전에는 신원조사 의뢰를 안 하고 부처에서 그 관계기관의 장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검증은 우리가 하는데 그 자료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부처에 니네들이 신원조사 해보서 받은 걸 보내줘라 이렇게 했던 것이고 고위직 같은 경우는 그때는 신원조사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조사를 인사검증에 활용하는 경우가 그 이전에는 공식적인 경우가 아니고 그것도 하려면 할 수 있다. 부처를 통해서 신원조사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이런 정도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참고 목적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인사검증 관련해서 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는 내규나 규칙, 규정이나 매뉴얼 이런 게 없지요. 예, 저희가 고른 거는 없었고 우리 아까 12개 부처에 보내는 그런 어떤 그 부처와 관련된 농지 같으면 농지법 위반이 뭔지라는 그런 법령을 정리해 놓은 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컨대
그 뭐 농지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뭐랍니까 저 주소를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있던 게 아니고 한번 인사청문회나 이런 데서 막 그런 이 사유로 난리가 나고 그런 사유로 후보자가 낙마를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그 항목을 추가로 이게 추가하는 거죠. 그렇게 업무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 부분은 아까 저기 신문할 때도 있었는데 기본 사항이 한 12개는 시간이 있다는 가정 전제하에서는 루틴으로 그냥 쭉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근데 그 기본 사항 12개가 루틴으로 정해진 게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정해졌는지 압니까? 그거는 저도 그냥 처음 갔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쭉 따라서 했던 거. 그거와 관련한 법의 근거나 또는 안에 내규나 매뉴얼 이런 건 없었던 것이죠. 예, 그 매뉴얼은 없습니다. 24항 묻겠습니다.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검증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검증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인사부서에서 인사 책임 부서에서 검증 의뢰를 안 하면 검증을 하지는 않는 것이죠. 먼저 검증 의뢰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이죠. 예, 제가 뭐 누구를 찍어서 이렇게 해달라라든지 그렇게 요구를 뭐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25화 묻겠습니다. 증인이 이완규 함상훈에 대해서 인사검증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종전의 검증 자료, 그다음에 공개 정보, 그다음에 자기 검증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사실 그대로 기재한 것이지 허위의 내용이나 모르는 내용을 써놓지는 않은 것이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재산하고 재산 변동 부분을 작성했는데 재산 부분은 국세청 자료가 왔기 때문에 아까 12개 중에 국토부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국세청 자료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자세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부분 중에 재산 변동은 뭐 거기 그 공직자 재산 공개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국토부에는 이제 의뢰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에 의뢰한 것처럼 쓰신 겁니까? 아닙니다. 의뢰를 한 것처럼 쓰는 게 아니라 두 개 중에 서로 국토부에서는 이제 보유 내역이 나오는 것이고요. 국세청에는 양도 보유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토부 거는 안 보내도 작성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작성을 할 수 없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예전에 그 거민 계약서라고 96년인가 그 이전에 하는 그 취등록세 할 때 과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국세청 자료에 나오지는 않는데 그건 검증 목적상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아니, 중요도를 묻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보고서를 작성할 때 예컨대 하지를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쓴 게 있는지 이런 걸 그건 여쭤봅니다. 없습니다. 지금 아까 범죄 경력 조에 보면은 예. 이제 뭐 해당 사항 없음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던데 그 뒤에 위아래를 보면은 뭐 자료 미확보로 조회를 못했다든지 이렇게 쓰인 게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걸 그 부분은 지금 정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정인이 작성했던 다른 보고서들 그런데 이제 뭐 뭘 생략하신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생략 그러니까 세평을 생략했다는 게 세평 부분이 아예 보고서에 빠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 없이 이제 조회를 통해서 작성을 그걸 다 했다. 메꿀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생략하신 적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근데 생략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검증 보고 생략했다는 게 아니라 그 신원조사나 그 경찰청 세평에 꼬리표가 달려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그걸 참조해서 이제 한 두세 장씩 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거기에 한 예, 무슨 말씀인지 3분의 알겠는데 1 그 페이지로 작성. 이 경우를 묻는 겁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예. 범죄 경력 조회는 보고서 작성 중에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 뒤에 그 다음 날 온 거라고 아까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범죄 경력 조회는 사실은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보고서가 작성된 거 아닙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서 앞 위아래 보면은 뭔가 자료가 확보 안 됐으면 가로해 가지고
뭐 자료 미확보로 확인을 못했다든지 이렇게 쓰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범죄경력조에는 그런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도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례적인 겁니까? 근데 그거를 뭐 지금 자꾸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그게 과연 그러면은 보고할 때는 이제 없었던 게 이제 맞는 걸로 시간상 보면은 네, 그렇긴 네. 한데 이제 9시에 이제 와가지고 제가 비서관님께 말씀드린 기억은 사실은 정확히 나진 않고 김모 행정관에게는 이게 없는 걸로 왔습니다. 이런 멘트 정도는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해서 사실은 자료 미확보로 확인을 못했다는 표시가 있었는데 삭제됐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뭐 이래 여쭤보시니까 말씀드리면은 그게 안 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1시간 뒤에 오니까 거기에 뭐 확보 예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지는 않습니다. 아까 가로 중에 자료를 확인 못했다고 표시한 게 그거는 있는데. 범죄에 대해서 물어보신 범죄 말고 그러니까 범죄 사항에 대해서 네. 이제 그렇게 작성한 게 있냐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료를 못 볼 수도 있겠죠. 상황에 네. 따라 못 네. 볼 수 있는데 아까 못 봤다고 쓴 게 있었습니다. 항목에 따라서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해서 쓰는 게 원칙인 건지 어떤지. 왜냐하면 그게 필요 없으면 사실은 뭐 아예 안 쓰든지. 예. 근데 보니까 어떤 건 쓰고 또 어떤 안 쓰고 이렇게 돼 예, 있더라고요.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기재를 해두는 건 맞습니다. 못 받았으면 기재를 해줬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네. 이제 보고 과정에서 이거는 뭐 어떻게 확인했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자료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뭐 확인이 제한됩니다. 이런 식으로의 기재는 보통 해둡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6항 묻겠습니다. 지금 그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제일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의뢰를 생략했다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법령과 규정, 그 이제 대통령 직제, 법무부 직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인사정보관리 규정 이런 걸 보면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의 구성과 뭐 담당자 뭐 이런 정도만 있지 뭘 위탁한다든지 뭐 반드시 위탁을 해야 된다든지 뭐 며칠 내에 처리해야 되는지 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의무 규정이 전혀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예를 들면 이렇게 며칠 하루 이틀 만에 뭐 인사검증을 하라 그러면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에 어떤 강제 규정이나 절차나 어떤 이런 게 없으니까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담당자로서 이제 어떤 기한이랄까 이제 그 시급성을 감안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에 보내야 될 거는 빨리 관리단에 보내면서 빨리 해달라고 하고, 근데 그 보내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받아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그런 정도이고, 그럴 때 이제 아까도 이제 신문을 하셨지만은 그러면 너 그때마다 보고를 했냐라고 하면은 물론 보고를 뭐 매번 했는지까지는 기억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가서 말씀은 드립니다. 이제 요거는 좀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라는 정도로 말씀은 당연히 드리는 건 맞는데, 그거를 비서관님이 이거는 뭐 관리단에 보내세요, 안 보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알았다 정도인 것이지 요거는 관리단에 보내지 말고 여기서 하세요 이런 식의 어떤 명시적으로 막 그렇게 지시를 하거나 그러시지는 잘 않습니다. 그냥 담당자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럼 하여튼 빨리 해서 마무리를 하세요 뭐 이런 정도의 의견 제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이제 세평이나 신원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검증 관련 뭐 법령이나 규정이나 뭐 세평을 경찰청에 들어라, 신원조사를 꼭 해라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신원조사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고, 그러니까 증인 입장에서는 세평이나 신원조사 결과나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세간의 어떤 평가 이런 걸 듣는 것이기 때문에 꼭 경찰청 세평이나 국정원의 신원조사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뭐 규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는 생각은 안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은가요?
예, 뭐 세평을 어떻게 내용 자체가 이제 그동안 뭐 계속 해왔던 거긴 하지만 이제 그게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냐 그거는 이제 행정관으로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급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보안이나 인사검증의 시급성 이런 게 이제 강하게 주문이 되면 결국 인사검증의 강도나 또 인사검증의 절차는 약해진다. 즉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의 인사권의 보좌라고 하는 검증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크게 문제된다고 또 이렇게 뭐 범죄가 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뭐 제가 이제 담당했던 업무로 이제 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이런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뭐 제가 이게 죄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은 과연 내가 한 게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일이었나 이런 생각은 사실은 요 근래에 너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참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29항 묻겠습니다. 인사검증 매뉴얼이 없다고 그랬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이렇게 그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 매뉴얼도 없고 규정도 없는데 결국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매뉴얼이 저 인사정보관리단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그때 저기 뭐지 상임인가 뭐 그쪽에서 계속 이제 프로토콜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자꾸 뭐 이제 이 프로토콜이 없냐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장관님인지 뭐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뭐 검증 프로토콜은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뭐 작성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그 못했습니다. 증인이 지금 그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어간 그 15명의 직원들 플러스 나중에 보완된 직원들이 종전에 없던 매뉴얼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 매뉴얼이 어떤 내용인지 증인은 모르는 것이지요. 예,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누가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나 우리가 뭐 시행규칙 같이 뭐 국무회의를 거쳐서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내부에서 누가 하나 그 꼼꼼한 사람이 그냥 자기 업무 편의적으로 하려고 그런 매뉴얼을 내부적으로 만든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그런 걸 만들었다 정도의 개념은 뭐 저도 당연히 듣기는 했지만 그걸 제가 뭐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어떤 걸 절차가 돼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증인 김주현 피고인의 변호인 이상훈 변호사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문상에서 나왔는데 증인이 그 대통령 또는 인수위원회에서 검증 업무를 하신 기간만 해도 보니까 거의 6년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이 검증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나름 열심히 근무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보시고 또 실무 관행 경험이 많으신 거죠. 뭐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건데 증인께서 그 지원 업무라고 표현하시는 그 지원 업무, 그러니까 검증 업무와 지원 업무를 좀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지원 업무는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검증 지원 업무는 행정관이 검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 누구누구 행정관에게
그 검증 보고서를 싸주는 게 아니라 그걸 모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줍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거를 검증 보고서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초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거랑 세평이랑 뭐 신원조사를 의뢰한 거 있으면 그거 그래서 세 개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행정관들한테 적절하게 이제 배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김모 행정관이 검증 업무를 담당했고 증인이 검증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요거는 검증 지원 업무 플러스 납세 재산 변동은 제가 썼으니까 약간 뭐 조금 합쳐서 한 거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증 보고서 작성을 중점으로 봐서 예.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검증 보고서의 이제 일부와 검증 지원 업무를 같이 수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순번 5번 335쪽에서 336쪽 제시합니다. 증인이 진술하신 내용을 보면은 통상적인 인사검증 절차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고위 공무원단 등과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정무직인 검찰총장 등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셨고 예. 비정기적 인사의 경우 증인이 인사비서관실로부터 직접 공직 후보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받아 동의서와 질문지를 수령하여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비정기적 인사의 경우라도 모든 경우에 인사비서관실을 거치는 것은 아니고 정무직 등 주요 직위의 경우에 공직기강 비서관의 직접 지시로 인사검증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죠. 뭐 자주 있지는 않았지만 예,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뒷부분은 생략하고 다항입니다. 청문직의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 질문 답변을 통해서 깊이 있는 검증을 거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부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주로 결격 사유 그리고 논란이 될 경우에 인사권 행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실관계 이런 거를 확인하는 데 주력을 하죠. 1차 사실관계가 오면은 이제 추가로 저희 쪽에서 언제 주요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이게 공개가 됐을 때의 인사권 부담 정도 뭐 그런 부분을 뭐 딱히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좀 중점적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죠. 2항 대법관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후보자 추천받고 또 검증 등 절차를 거쳐서 대법원장 제청에 따라 하게 되므로 대통령실에서 대법관 후보자 검증은 하지 않죠. 대법원장님만 합니다. 대법원장만 하고 그리고 국회 그 헌법재판관의 경우도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나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검증을 하지 않죠. 대통령실에서. 예,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결국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시에 이제 검증 업무를 진행하는 거네요. 예, 소장님과 대통령 임명 목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검증을 실시합니다. 예. 증인은 아까 그 2023년 12월경에 진행됐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이 나중에 결국 임명된 그 절차에 관여했다고 하셨죠. 예, 제가 직접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증 동의서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검증 기초자료 세트를 제가 회신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언론 보도 등을 보니까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2023년 11월 10일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 임기 만료 전인 2023년 10월 18일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후임 재판소장으로 지명되어서 12월 1일에 임명됐고 그 임기 만료 후인 11월 16일에 정영식 당시 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어서 12월 18일에 임명되는 걸로 날짜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증인은 뭐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시겠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거는 기억합니까? 저는 정영식 그 재판관님 이름하고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가 전화를 드려서 검증 어떤 착수라든지 그런 어떤 지원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다른 분들이 뭐 언제 임명되고 이런 거는 잘 모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사비서관실에 보내면 그 다음 절차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예. 순번 5번 341쪽과 342쪽을 제시합니다. 증인은 정영식 헌법재판관에 대한 검증 절차에 관해서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인사정보관리단, 국정원, 경찰청에 의뢰하여 회신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특검에서. 기억납니까? 네, 그렇게 진술한 건 맞는데 아까 또 저한테 신문을 하셨지만은 그때 이거를 뭐 회신을 보냈고 받고 이런 부분이 기억이 선명하지는 예. 않습니다. 그 증인이 저렇게 답변하신 거는 통상적으로 저런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냥 그랬던 것으로 그렇게 진술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순번 268번 3390쪽 특검 제출 자료를 제시합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검에다가 그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당시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 국정원 신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증인은 그 신원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건 나중에라도 알았습니까? 나중에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면 신원 조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셨던 건가요? 그 기억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기억했다 안 했다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 예. 어쨌든 진술은 뭐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저렇게 다 받은 걸로 기억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정영식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 법관 임용 시에 신원 조사를 받았을 것이고 또 그 뒤에 평생 법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신원 조사를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검증 업무를 하면서. 이제 행정관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중요성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의 개념보다는 좀 시급성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의 그 영향이 사실은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 이분을 뭐 보내서 받고 이런 부분이 뭐 크게 어떤 직이냐에 따라서 막 달라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증인 말씀은 어떤 필요성을 판단해서라기보다는 시간이 촉박해서 그 하지 않는 경우는 있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 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막 촉박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왜 안 했는지가 지금 좀 기억이 어떻게 예, 예. 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의 경우 말고도 아까 증인 말씀에 의하면은 좀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뭐 시급하거나 거기 가면 최소한 일주일인가 그 정도의 시간은 그쪽에서 부여를 해달라고 계속 이제 요청은 왔었습니다. 근데 예. 저희가 예외적으로 막 조금 더 빨리 해달라고 하면 이제 정말 소수의 건은 해주긴 하지만 이게 다수를 저희가 매번 저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보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걸 보내면 금방 또 언론에 알려지고 하니까. 예. 그리고 그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소장이나 재판관 후보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원조사나 경찰에 세평조회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 등에서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증인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관이 판단하여 뭐 거기에 좌우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항입니다. 순번 5 342쪽 제시합니다. 증인은 그 인사비서관실에 정형식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전달한 시기가 대략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일주일 정도 전으로 추측한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죠. 그 부분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일주일 전인지 아닌지를 제가 지금 상황에서 생각했을 때 정말 그냥 추측인 것 같습니다. 그 추측인데 근데 특검에서는 하여튼 추측을 진술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날짜를 따져보니까 유남석의 임기 만료일이 11월 10일, 정영식에 대한 지명일이 11월 16일. 그러니까 증인의 말대로
임기 만료 일주일 전에 만일에 검증 보고서를 전달했다면 정영식에 대한 지명 발표를 한 날로부터 거의 2주 전에 검증 보고서가 전달됐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검증을 마치고 그렇게 2주간이나 있다가 지명 발표하게 된다면은 보안 유지가 어렵지 않은가요? 뭐 검증 보고서가 완료되고 인사비서관실에 검증 보고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문제는 검증 시작할 때 대부분 보안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검증이 뭐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내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이제 내부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는 그게 막 갑자기 나가거나 그러지는 잘 않습니다. 예. 그 이 사건에서 지금 문제된 후보 중에 한 명의 함상훈 후보자는 그 정영식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현직 고위 법관이니까 어떤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그 신원 조사 국정원 신원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함상훈에 대해서는 신원 조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이 제가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함상훈 후보자에 대해서 뭐 신원 조사나 세평 조회를 하지 말라고 지시받은 바는 없으시죠? 그게 뭐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너가 뭐 공직기강 비서관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서 승인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그러니까 이제 승인은 그 질문 증인이 예, 말을 한 걸 말한 게 아니고 예. 그 비서관이 증인한테 그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시를 그렇게 지시한 하지는 적이 않았습니다. 없죠. 예, 예. 이건 뭐 가정적인 질문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때는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예, 예. 시간이 있었으면은 이런 걸 했겠습니까? 신원 조사. 뭐 예를 들어서 한 세평조회. 2주간 했다고 하면은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검토를 해봤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답변하시는 게 이제 생략 등은 시급성에 따라서 네. 주로 문제되는 거라고 네, 시급성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어떤 다른 이유는 아니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안 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실 것 같아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내놓고 발표하고 나중에 이제 오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그러면 이게 조금 뭐 여러 가지 절차상 이게 좀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그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근데 증인이 아까 말씀하시기로 정영식 재판관의 경우에 뭐 시급성이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정영식 재판관은 그때 막 엄청 뭐가 급하고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시급성이 없었는데도 어쨌든 국정원 신원 조사가 생략이 됐잖아요. 예. 뭐,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저 자료에 따르자면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5항입니다. 순번 19번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이 규정을 보면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업무 해가지고 고위 공직자 등 인사 검증 및 신원 조사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원 조사가 인사 검증과 병렬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예. 이걸 보면은 신원 조사는 인사 검증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인사 검증의 세평 참고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참고 자료요? 예, 그 경찰청 세평과 국정원 신원조사 자료를 읽어보고 거기에서 일부를 발췌를 해서 그 제일 처음에 했던 그 두세 장 요약 보고서 맨 하단에 그 세평 적는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 증인 말씀은 인사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 생각을 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실제로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신원 조사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게 그 보안 업무 규정 36조 좀 이따 제시하겠습니다만 그 보안 업무 규정 36조 등에서 지금 신원 조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증인이 말씀하신 규정이 그거죠? 예, 보안 업무 규정하고요. 보안 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이라는 것과 그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에 위임받은 신원조사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거기에 이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처럼 이렇게 세부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 순번 30에 829쪽, 830쪽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 제 57조를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 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조문은 몰랐지만 그냥 그런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 규정 자체가 뭐 반드시 신원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신원 조사를 하게 필요한 경우에 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저희가 신원 조사를 할 수 없어서 부처를 통해서 이제 자료를 받는 게 과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 또한 인사 자료인데 대통령실에서 받는 게 적절하냐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지 해야 한다 뭐 그런 규정으로 저는 이해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순번 154번 증거기록 2083쪽과 순번 30번 827쪽 828쪽 보안업무규정 36조 아까 말씀하신 보안업무규정 36조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에서 그 인사검증의 일환으로 신원조사를 진행해주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그 회신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보안업무규정 36조에 해당하는 신원조사 대상 인지는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기밀 취급 여부와 국가안전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하는 사안이고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이렇게 회신한 내용이 있거든요. 국정원에서도 이것은 어떤 국정원이 직권으로 하는 사안이 아니고 그 해당 기관장이나 이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여부를 판단해서 이렇게 요청해 오는 그런 내용으로 회신을 해왔거든요. 증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거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검증에 쓰이는 신원조사 해보서가 있는 것이고 그 검증 절차 프로세스가 다 끝나고 그 기관의 장이나 뭐 부기관장으로 임명을 할 때 보안 업무와 관련해서 뭐 필요해서 하는 신원조사를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쉽게 말해서 저희가 하는 이제 인사검증 목적의 그 신원조사 해보서는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원조사 업무 처리 지침에 그 인사의 반영 여부는 그 의뢰한 사람 관계기관의 장인가 그 뭐 약간 재량에 속한다라는 그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받아서 인사의 검증에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저기에 만약에 그분을 어떤 주요 기관에 임명을 할 때 보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은 그때 그거는 그 임명을 하기 위한 어떤 신원 조사를 하면 되는 게 아닌 것인가? 그거는 뭐 대통령실에서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저는 근무하면서 그런 고민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이해하시기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하는 신원 조사는 그러니까 검증의 일환으로 하는 신원 조사 의뢰 그것은 이제 그 필요성이 있으면은 할 수 있고 예.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는 거죠. 근데 뭐 그래도 가급적 이제 하기는 했지만 뭐 결론적으로 이해는 그렇게 예, 그러니까 했습니다. 신원 조사 의뢰를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든 다 했겠죠. 예, 6항 순번 3368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청문직에 대한 인사검증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자료 수집이나 국정원 신원 조사를 생략한 바는 없다 이렇게 진술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정영식 재판관 예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결국 그 증인이 명확한 기억이 없이 진술하다 보니까 좀 사실과 다르게 진술된 거네요.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순번 5 331쪽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 권한의 위탁에 관한 부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규정이 이제 그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한다는 그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수사기관에서 증인이 제시를 받았는데 기억하십니까? 정확한
그러니까 제시 받은 거는 맞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이 임명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 및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이라고 돼 있는데 위탁하는 게 이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이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보의 그냥 문헌상으로 보면 말 그대로 그냥 이분이 인사 관련 내 프로필 정도로 이해는 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그래도 그나마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 정도로는 인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증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하고 모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보관하고 이용하고 또 새로운 게 있으면 업데이트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사 검증 권한을 위탁한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인사 검증 권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 텐데요. 인사혁신처장이나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은 인사 검증 권한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 인사 검증 권한은 대통령실에 그 공직기강 비서관 쪽에 인사 검증 권한이 있는 것이죠. 아까 저기 화면에 보여주셨던 대통령실 무슨 규정 예. 거기에 있었던 거 예, 같습니다. 대통령실에 관한 운영에 관한 규정, 그 직제 거기에 보면은 인사 검증 권한이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한다는 권한은 결코 인사검증 권한이 될 수가 없고 본인에게도 인사혁신처장에게도 없는 검증 권한을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데다가 위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예. 다항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얘기인데 그 인사검증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인사권에 부수된 권한이고 대통령실 직제 규정에 따라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민정수석이 이것을 지휘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죠. 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인사권에 관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고 별도로 특별한 지시나 요청을 받지 않는 한 인사검증에 관여할 수 없는 거죠. 저희가 의뢰한 분에 대해서만 검증한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법무부 장관 산하의 그 인사정보관리단은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검증 권한이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실로부터 의뢰를 받은 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인사정보관리단이 독자적인 인사검증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순번호 332쪽과 334쪽을 제시합니다. 증인은 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주로 납세, 범죄 전력, 재산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을 진행했다고 진술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이전에는 전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하던 업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규정들을 봐도 그렇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으니까 이제는 전부 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가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에 보내는 건 맞으나 대통령실에서의 인사 검증이 제한된다 뭐 이런 정도로 인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인사정보관리단에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증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자료 수집하고 검증 업무 할 수 있고 아까 증인도 말씀하셨듯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는 거죠. 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랑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오는 행정관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직접 검증을 했습니다. 예. 자, 인사정보관리단에 보내는 게 맞으나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제가 잠깐 이해를 못했습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인사정보관리단에 보내는 게 맞지만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그런 어떤 그 설치가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 프로세스상 보내는 어떤 그게 프로세스상 맞긴 하지만 뭐 보안이나 이제 시급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자체하는 거를 제한받는 건 아닌 걸로 저는 그러니까 무슨 예.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네, 없지만 그렇게 그냥 저기 해왔기 있는 게 답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대답하시는 예,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서 이렇게 한 취지가 인사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정보관리단에 자료 수집을 위탁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구조가 됐잖아요. 근데 증인 말씀대로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그쪽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검사님의 질문 내용 중에 질문과 답변 내용 중에 보면은 인사정보관리단이 생긴 이후에는 1차 검증 업무는 인사정보관리단이 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예외 없이 거기서 다 하게 됐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죠. 대체적으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예. 인사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관리단을 설치했다고 지금 질문하실 때 그래 질문하셨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그렇게 인사 관련해서 이제 뭐 인사 정보 관리단이 이제 설치된 그런 연유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설치되면서 그렇게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나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효율성을 높이려면은 따로 관리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주면은 그게 더 효율적인 거지. 공직기강 비서실 인원을 빼고 따로 단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인사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게 그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뭐 행정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이 나눠졌고 제가 대통령실의 담당자로서 이제 그 업무 프로세스를 정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그 역할이 있었다고 이해해 질문에 주시면 대답을 하시. 질문은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거든요. 예, 재판장님, 제가 그 아래 질문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조금 네네. 순서가 바뀌어서 그 밑에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참고 자료로 그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되어 있던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22년 6월 7일 일부 개정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이유는 인사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정보의 수집 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주민등록 번호 등을 포함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증인 이런 내용 보신 적 있나요? 그냥 뭐 어느 정도 그냥 얘기 들은 정도이지 그렇게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증인이 생각할 때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왜 설치된 것 같습니까? 기존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예. 것인데요. 예. 그때 이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때 뭐 언론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민정수석의 뭐 제왕적 기능을 뭐 분리해서 견제와 균형 뭐 결국은 그런 정도를 행정관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 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러면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 서로 주고받고 의뢰하고 그런 거에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좀 고민이 있었지 저런 부분이 왜 저렇게 생기고 뭐 제왕적 기능을 나누고 이 부분은 사실은 행정관 입장에서는 크게 뭐 그냥 그런 정도다라는 식의 인식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견제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권한을 나눠서 네. 상호 견제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에 보면은 이제 민정수석의 권한이 이제 검증을 의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제
판단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기계적이고 사실관계 위주의 1차 검증을 이제 거기에 넘기자 그런 식의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서 전 행정관 입장은 그냥 그렇게 정도의 이제 뭐라 그럴까 의견 결정이 이루어졌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질문하신 거 보면 이제 개정 이후에 이제 표시가 돼 있긴 한데 인사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뭘 규정을 바꾸는 것처럼 돼 있긴 한데 효율성을 따진다면 사실은 공직기관 비서실에 어떤 권한을 주고 그 안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는 거지 굳이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법무부에다 설치해가지고 업무를 그렇게 하게 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오히려 정인이 말씀하신 견제 균형에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효율성이 아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뭐 이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저로서는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결정된 프로세스를 보다 이제 좀 옛날에는 한 군데서 재판장님 말씀처럼 한 군데서 다 이루어지고 있던 거를 이제 기관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쪼개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연락하고 어떻게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나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연락해서 잘 받아서 기한 내에 잘 마무리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저의 좀 업무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그 증인이 답변하실 때 그 어떤 그 제3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을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위한 뭐 목적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종전에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하던 그 검증 업무에 뭐 객관성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검증이라는 거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그 범죄나 납세나 이런 어떤 사실관계 팩트가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그동안 이 공직 적합성, 뭐 업무를 어떻게 해왔고, 뭐 평판은 어떻고 이런 걸로 좀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실관계 위주 관계기관에 조회하면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그쪽에서 나누어서 그쪽에서 하고. 보다 이제 좀 정무적인 판단이나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걸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해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식의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효율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 1차적인 사실 조사는 그냥 그런 기관에서 하고 대통령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검증 판단을 하는 것으로. 뭐 효율성이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 위치에서 뭔가 이렇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는 알겠습니다. 증인처럼 생각하신다면 이제 어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그쪽에 넘기고 그걸 받아와서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섞어서 최종적인 의견을 내는 걸 여기서 하고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사실은 기초 사실을 확인을 먼저 해야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생략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그거를 네. 생략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게 이제 아까 뭐 검사 측이나 이쪽에서 이제 부실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아니, 내용이 그러니까 증인 아닐까 생각을 싶습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평가를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기초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그다음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하시면은 오히려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더 면밀하게 판단하고 그 후에 판단할 수 있는 거지 확인한 후에 그걸 이제 뭔가 뭐 비슷하게 하신 여러 가지 절차를 했다고 사실상 동시에 하시는데 뭐 네.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뭐 이렇게 일부 부족함이 있을지언정 동시에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그런 합니다. 입장이시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간이하게 하거나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바탕이 있어야 정부적인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순번사 313쪽 박행열 진술조서입니다. 증거 부동의 하신 것 아닙니까? 뭐 탄핵 증거로 뭐 제시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부동이었더라도. 증거 부동의한 거라서 지금 탄핵 증거가 현출돼도 되는 저희, 돼도 되는 저희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제가 지금 확인해봐야 되는데 수사 보고는 전부 부동의 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지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뭐 제시하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시죠. 예, 예. 뭐. 그럼 제시 안 하고 그 박행렬 진술조서만 제시하겠습니다. 그 인사정보관리단장 박행렬이 진술에 보면은 거기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보안상의 문제가 있거나 대상자에 대한 검증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인사검증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다 이렇게 진술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시는 안 하고 그러면 김모 행정관 증인과 같이 그 일한 김모 행정관도 보안이 요구되는 장차관 인사검증의 경우에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실무에서도 이렇게 한 거죠? 아까 제가 진술했던 거와 연속되는 것 같은데요. 차관급이나 이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청문회를 거치는 대상자는 아까 재판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던 그 2명은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추가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증인이 말씀하시기를 뭐 좀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미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밖에 뭐 급박하다거나 보안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증인이 기억하는 것은 김용현 장관하고 사회수석으로서 그 교육부 그 장상윤 예, 그런 경우가 기억이 난다고 말씀하셨죠. 네, 저는 그 두 분을 청문직 후보자로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 청문직 대상자이다. 뭐 저희 내심의 마음은 그 정도 되겠거니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건 뭐 제가 밖으로 얘기를 하거나 여쭤보거나 뭐 이렇게 확답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기관이자 인사 추천권이 있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 인사에 관해서 아무 권한이 없는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인사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려면은 어떤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혹시 그런 규정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아까 보여주신 그거 외에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그 아래쪽은 생략하고요. 마항입니다. 2025년 6월 지금 현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증 업무를 통합해서 직접 수행하고 있죠. 예전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얘기도 못 들었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 정도는 듣기는 했는데 제가 뭐 거기에 크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예. 그냥 없어졌다고 해서 그분들이 복귀했다. 이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리단이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공직기관 비서관실로 복귀했다고 들었습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아니고 예. 저도 이제 제가 원 소속 부서 제 소속 부처에 예. 이제 그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예. 그냥 그렇게 없어졌구나. 이 정도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22년 5월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기 이전에도 인사정보관리단 없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할 때 기능상 문제가 없었죠. 뭐 그렇게 분리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보고서는 참고용이기 때문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수정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도 없고 최종 결론을 회신해 주지도 않는다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 그 초안 오는 거는 비서관님께 보고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원조사해보소와 세평이 완성이 되는 그 3개 세트를 행정관한테 그냥 바로 전달을 하고 예. 그 행정관이 1차 가공을 거쳐서 팀장에 뭐 한번 확인을 거친 그거를 비서관님께 이제 보고를 했던 것이고 뭐 그 최종 보고한 거는 이제 기록관으로 넘어와서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일부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추가로 묻겠습니다. 아까 나온 내용 중에 그 검증 보고서에 그 문제 없음, 다소 부담, 문제 있음 뭐 이런 내용들 그것을 이제 팀장인 김모 행정관이 이제 기재를 하는데
그것이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검찰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까 증인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거는 실무자의 그냥 의견, 검증 수행자의 의견인 것이고 적격 여부 판단이라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공직기강 비서관의 보고를 통해서 뭐 공직기관 비서관이 뭐 승인을 하든 아니면 일부 대상자 중요한 대상자는 뭐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든 그 보고를 함으로써 확정이 되는 것이지 행정관의 의견이 최종 어떤 적격 판단의 근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무 실무관의 의견을 의견을 내신 거죠. 실무 의견은 냅니다. 실무 의견을 실무의견으로서 내는데 낸 거고. 그걸 네. 이제 비서관님이랑 뭐 이렇게 가서 뭐라 그러지 보고 결재라고 뭐 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뭐 어떤 판단을 할 것인데 그 판단에서 설령 문제 있음이나 뭐 이런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임명권자 대통령은 그냥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 없음 다소 부담의 그 풀 명칭은 이제 문제 없음은 우리가 발견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다소 부담은 공직 임명에 큰 문제는 없으나 일부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고 부담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임명에 상당한 이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지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만 뭐- 예. 예, 맞습니다. 제 질문이 그런 취지인데요. 이 적격 여부 판단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 어쨌든 그 결론이 의견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임명권자는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서 임명을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통상 부담 의견으로 올라가면 잘 안 되는 거는 맞긴 하지만 뭐 또 부담 의견을 달고 임명이 안 됐다 전혀 한 번도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가 검증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인사비서관실에 넘기고 이제 한 번씩 그 확인을 해보기는 합니다. 이 사람이 임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데 부담 의견을 달고 임명이 된 사례도 뭐 많지는 않지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에게 그에 관한 인사검증 동의서 등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권한이 없죠. 질문을 잘 못 예, 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나 또는 비서실장에게 그 인사검증 동의서 등의 어떤 그 자료, 인사검증에 관한 그런 자료 송부를 요청할 권한은 없죠. 저희가 검증 의뢰하면서 검증 동의서는 보내줍니다. 우리가 의뢰하면서 보내주는 거지 그쪽에서 요구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저희가 의뢰하지 않는 사람을 뭐 달라거나 뭐 요청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항입니다. 2025년 4월에 이완규, 함상훈 두 후보자 지명의 경우에 이 당시 상황이 고도로 보완이 요구되고 또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완규나 함상훈 모두 공직자로서 고위 공직자로서 기존의 자료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인사정보관리단에 맡기지 않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직접 수행한 거 아닙니까? 그냥 지금 든 생각은 그냥 이게 좀 비서관으로부터 신속하게 이제 좀 해달라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기존에 인수위 때 했던 자료가 저희한테 22년도 자료긴 하지만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좀 그 시간에 맞출 수 있겠다 그런 정도의 판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아까 이완규에 대해서 검사님이 그 2022년에 법제처장이 될 때 그 상세한 그 자료를 가지고 검증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증인 경험상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변호사 또는 교수 이런 그 공직이 아닌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올 때 그 검증 강도나 자료 필요성과 이완규처럼 이미 법제처장으로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있다가 다시 또 다른 공직으로 가는 이런 경우에 검증의 그 필요성이나 강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법제처장으로 가실 때에는 이제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이제 정무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청문직이라는 용어를 저희 그냥 내부적으로 쓰는데요. 그래서 그때 조회가 다 됐었고 이제 청문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저희 검증 내부 어떤 뭐 이렇게 청문직 검증상 상세 자료가 이제 더 필요한 게 뭐냐면 국세청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얘기를 나눴던 국세청에는 요청을 한 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범죄는 뭐 공직자이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범죄는 문제가 됐을 때 굉장한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조회를 했던 것이고요. 예, 제 질문 취지는 예. 그런 사인, 변호사나 교수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공직에 들어올 때는 좀 더 그 고강도의 검증을 할 필요가 있고 관행 실무 경험상 예, 통상 그 뭐 법관으로 계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 뭐 변호사를 하시거나 교수님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이제 논란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철저하게 이제 검증을 진행을 예. 해왔습니다. 그 이완규 함상훈의 경우에 그 인사정보관리단에 의뢰하는 것을 대신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그걸 대체해서 증인이 김형진 행정관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업무를 진행했다고 했죠. 제가 저기 가서 진술할 때는 제가 그 정도의 생각도 사실은 없었는데 김영진 행정관은 이제 저희 국세청에서 파견을 온 직원이고 뭐 개인적으로도 친한 직원이라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사실 물어봤습니다. 내가 혼자 했냐, 너도 같이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한 명씩 나눠서 작성을 하고 내가 이제 그 직원이 작성한 걸 이제 검수를 해줬다. 그래서 뭐 일부 좀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마무리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형진 행정관하고 같이 일을 한 거죠.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 증인 진술을 보면은 부동산 취득, 양도, 납세 부분, 경찰청 자료 요청 이런 거를 이제 증인이 담당하면서 김영진 행정관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김모 행정관은 그 증인이 작성한 자료를 넘겨받아서 남정한 행정관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일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 같이 했는지까지는 명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남정환 행정관하고 김경련 행정관이 이제 변호사 출신이라서 이런 좀 중요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거에 대해서는 세평 업무를 좀 나눠서 그분들이 변호사기도 하고 해서 뭐 논란이 되는 판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뭐 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결국 행정관 4명이 이 검증 업무를 같이 한 건데 그 시간이 뭐 충분하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인과 다른 행정관들은 주어진 상황 하에서 나름대로 충실하게 검증 업무를 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납세 부분하고 재산 변동 부분은 통상의 그 청문직 검증 어떤 프로세스상 부족함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함상훈 후보자는 그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으로 8회나 추천되어 검증에 동의를 했던 사람인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시적으로 뭐 이렇게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이완규 후보자도 현직 법제처장으로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2회 추천되어서 검증에 동의한 바 있는데 그 내용 아시나요? 저도 언제 추천된지 이런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분은 뭐 이렇게 인수위 때 검증이 있었다 요 정도로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 모두 재산 공개직이어서 매년 재산을 공개하고 있었죠. 예, 그 오후에 이제
검증 관련 전화를 드리고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게 재산 공개 자료 관보를 찾아서 출력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업무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 전년도인 2024년에 그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추천 과정에 추천되어서 인사검증에 동의한 일이 있는데 직전에도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뭐 검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추천되는 거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선택이 돼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절차인 예, 것 그러니까 뭐 같습니다. 대법관이나 이제 다른 경로의 헌법재판관이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검증했다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런 추천된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예. 실제로 이 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뭐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됐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된거나 뭐 지적된 건 없었죠. 제가 국세청 자료를 받고 궁금한 부분은 완성 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후보자께 전화를 좀 밤이 좀 늦었지만 전화를 드려서 물어볼 거를 물어봤다. 이제 이런 정도의 입장입니다. 예. 이 당시에 지금 이 헌법재판관 그 임기 만료된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을 임명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권한대행이 뭐 임명할 수 있냐 없냐 등 여러 가지로 논란이 컸던 거 기억하세요? 그냥 언론 보도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는 문제가 매우 철저한 보완이 필요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두 분은 설령 그 직위였어도 저희한테는 어느 수준으로 검증을 해라 이제 이런 정도인 것이고, 근데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뭐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제 기억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런 시급성이나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어떤 검증 절차에서 좀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 있는 거 걸 아닌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시급하게 해라라는 정도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헌법재판관과 같이 청문직인 이런 중요 지위의 후보군에 대해서는 그 지명하는 대상자가 정해지기 전에 미리 검증을 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죠.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에 지명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 정해져야 그 사람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통상적으로 이제 좀 고공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복수의 후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무직이나 청문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지고 검증을 해서 탈락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떨어지면 바로 다시 발표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뭐 탈락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 사람을 지명하는 것으로 그것이 정해져야 본격적인 검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사실은 제가 그 인사에 뭐 정해지냐 안 정해지냐에 대한 거는 사실 제가 알기는 어려운 구조이고 저는 이제 한 명이 와서 이 사람에 대한 정문직 검증을 해서 검증 보고서를 비서관님 뭐 어떤 행정관이 비서관님 보고를 드려서 완성된 보고서가 오면 인사비서관실에 보내주는 것이지 이 사람이 단수 후보다 복수 후보다 어느 직이다 이런 걸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질문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지명 후에 검증하신다는 게 이게 지금 어떤 취지로 예, 말씀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말을 바꿔서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2명을 지명하는 상황에서 그 후보자가 되는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15명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진행하지는 않죠. 저희는 넘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뭐 2명을 하는지 1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2명이 왔고 2명에 대한 청문직 검증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요거 말고는 저희의 관심 사항은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1항입니다. 그 아까부터 이제 범죄 경력, 이 범죄 경력에 대해서 그 다음 날 회신이 왔는데 어떻게 거기에는 범죄 경력 문제 없다고 기재가 됐는가가 이제 질문이 됐는데
그 범죄 경력 부분에 대해서 그 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확인을 한 건 없습니까? 그거는 아까 세평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납세와 재산 변동 말고는 그거를 뭐 구글에 넣어봤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 증인이 그 경찰청에 그 범죄 경력 조회하실 때 그쪽에 그 담당자 증인과 소통하는 담당자가 있나요? 예, 아까 거기 조회 내역에 보면은 거기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한테 증인이 혹시 구두로 먼저 문제 있는지 한번 잠깐 봐달라든지 이렇게 확인한 건 아닌가요? 어차피 뭐 구두로 물어봐도 그 사람이 거기에 넣어야 나오는 거니까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거기에 가서 진술을 뭐 당일날 받았다라고 한 거는 사실 제 기억에는 다음날 받은 기억이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사안 말고 그 3년 동안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 대부분 다 당일날 보내면 바로 제일 먼저 오는 기관이라서 이제 제가 뭐 너무 그냥 일반론적으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기 예. 범죄 경력 조회를 구두로 해서 해줍니까? 아닙니다. 그 제가 공문을 보내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을 받아서 그쪽에서 처리하기 전에 예. 증인이 뭐 구두로 이야기해서 확인해 달라고 해서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그걸 할 그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범죄 그걸 경찰을 그렇게 눌러야 나오는 거고 그 눌러서 나오면 그거를 우리 쪽에 송부해주면 끝나는 것이지. 아니, 저희가 그게 그걸- 아니고 예. 이제 그 입력하는 게 증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공문은 곧 갈 거니까 아니 그거는 안 한번 됩니다. 확인해서 그거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저희 아까 저희가 보낸 거 다 거기에다가 놔야 그 사람도 임의적으로 조회 여부가 나중에 다 확인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혹시 그게 아니면 혹시 변호사께서 물어보시는 거는 그 문건이 도착하기 전에 네. 뭐 조회 요청을 하거나 뭐 조회 결과를 받았거나 뭐 그런 게 있는지 그런 물어보신 것 거는 같은데.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적도 없었고.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예. 그 순번 266번 3367쪽과 3368쪽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이제 여러 기관이 이제 기재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증인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행복청, 법원, 고용노동부 등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죠. 예, 제가 6년 동안 담당하면서 보낸 적이 없습니다. 보낸 적이 없습니까? 행정안전부는 저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안전부는 주민자료기 때문에 보냅니다. 예. 예. 그다음 여기 보면 이제 그 기관들이 쭉 그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인사 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자료의 범위 해가지고 어떤 자료에 대해서 어느 기관 이렇게 쭉 써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다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증인이 답변하시기로는 이 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수신한 기관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 기준을 세운 표이고 여기 있는 부서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검증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셨죠. 예, 저게 이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의 맨 하단에 있는 건데요. 네. 옛날에 제가 박근혜 정부 근무할 때는 자료의 범위 맨 마지막 뒤에 예시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중에서 니네들이 검증이 필요한데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였는데 그게 뭐 개인정보 보호법상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때 하여튼 그쪽에 한번 개정되면서 예시란 말이 사라지면서 있던 거를 뭐 굳이 없앨 필요가 있냐라는 식의 아마 위에서의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제가 그런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 일은 아니고 예. 박근혜 정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검증 의뢰 필수 기관이라는 용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검증 의뢰 필수 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문에만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잠깐 넘기면서 보니까 답에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검증을의 필수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이라는 게 수사기관에서의 질문에 예.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에. 근데 이제 저는 질문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네.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제 답변에도 있는데 그 용어가 그거는 제가 사용되었는데 인식하고 필수 기관이라고 얘기 드린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그 중에서 저희가 검증의 목적상 이제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이제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하여튼 3,367쪽을 제시합니다. 그 위쪽에 보면은 증인이 검증일의 필수 기관이 어디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 있는 기관을 쭉 열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도 보면 답에 보면은 필수 기관이라고 어떻게 답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이완규, 함상훈 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감추거나 자료를 조작 은폐하거나 그밖에 검증 내용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행위를 한 일이 전혀 없죠. 지금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2항입니다.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및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답하고 그리고 권한대행이 지명하고자 하는 후보에 대해서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아서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죠. 예, 맞습니다. 인사검증 동의서는 첫 번째로 공직 지명을 수락한다는 확정적인 의사 표시의 의미가 있고 공직 지명을 수락한다. 둘째로는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필요한 개인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동의한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데 증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동의서에 그렇게 기재된 거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나항 생략하고요. 다항입니다. 순번 5번 336쪽을 제시합니다. 아까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증인이 이제 비정기적 인사와 정기적 인사를 이렇게 구분해서 비정기적 인사의 인사비서관실로부터 보안 문제 때문에 인사비서관실로부터 직접 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받고 또 직접 연락한다 이런 진술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없습니다. 이거는 그 재량에 없는 걸로 따라서 알고 있습니다.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대통령 인사권에 행사를 하는 그 포괄적인 재량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 비정기적 인사의 경우에도 요건 아까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시죠. 이제 일단 제가 이 점을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인사검증 대상자를 인사비서관이 말해주는 그 경우하고 공직기관 비서관이 말해주는 경우 이렇게 뭐 다릅니까? 인사비서관님이 저한테 직접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인사비서관실에서 그 선임 행정관이 뭐 그런 프로세스상 저한테 이름하고 연락처를 주는 것이고. 아니, 당연히 이제 뭐 네. 담당 직원이 주겠죠. 그러니까 예, 예. 이제 인사 대상자를 비서관실에서 알려주는 경우랑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알려주는 경우랑 다릅니까? 대부분 다 인사비서관실을 알려주고요. 네네. 공직기관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 뭐 거의 기억나는 게 크게 있지가 않습니다. 그 아까 그 헌법재판관 그런 정도. 이 사건 문제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예. 그거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그 정형식 재판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저기 인사에서 받았는지 저희 비서관님께 받았는지. 일단 뭐 어느 쪽이든 연락을 받으면 정의는 예, 그럼 사실은 뭐 저는 그냥 받으면 연락해서 자료 받아서 관리단 보낼지 말지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할지 그런 거 세평 보낼지 말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인데 사실은 그런 것도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뭐 가끔 가서 비서관님께 보고를 드리기는 하지만 이게 명시적으로 요거는 보고 드렸냐 요건 보고 안 드렸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조금 이렇게 좀 선명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 인사검증 보고서를 갖다가 이제 청문직의 경우에 이제 뭐 다 종결되고 이제 인사비서관실로 이제 거기 자료가 가고 나서 그 자료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예컨대 청문직이면 청문회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때 이 인사검증 보고서를 사용하는지 뭐 그런 건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검증 보고서 자체가 그리고 다 저기 기록관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어떻게 쓰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정인으로 나오셨는데 지금 아마 이제 다른 변호인께서도 물어보실 게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사건 자체가 아시겠지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법에 따라 중계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증인이 이 사건의 중요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나오신 거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자세히 듣고 이제 의미를 되새겨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죄송한데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나오시고. 제가 죄송한데 네. 뭐 한 번 더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공직자로서 나와야 되는데 네, 혹시 그러면 언제 정도 네. 지금 나오면 될까요? 다음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는 네. 제가 그 11시부터 2시까지 그 세미나의 강사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한 40여 분 오셔서 제가 강의를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네. 혹시 괜찮으시면 3시 정도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예. 지금 네. 그 이원모 피고인 변호인께서 반대 신문 어느 정도 양이신가요? 사실 저희만 해도 한 3시간 거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남은 부분도 있고 아마 또 하면 또 재주신문도 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에 그냥 10시에 불러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변호인들이나 특검에서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변호인들 중에 혹시 뭐 다른 곤란하시거나 뭐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지금 뭐 여러 일정상 좀 뭐 불가피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뭐 변론을 저게 제한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 주는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4월 3일 날은 괜찮습니까? 예, 뭐 네.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그러니까 네. 외부 일정이 있는 다음 주는 저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뭐 이렇게 네. 하는 게 아니라서 네. 그 다음 주는 제가 예. 조정을 해서라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4월 3일 날 어떻게 2시에 출석해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10시에 해달라고 할까요? 뭐 부족할 것 같습니까? 예. 4월 3일 날 10시에 좀 출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월 3일 날 10시에 이 법정으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무리 못한 부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변호인들 하시고 나머지 절차 뭐 제주신문 등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길은 기존에 예정돼 있던 대로 오전에는 김모하고 오후에는 양모 증인신문 절차 진행할 텐데. 재판장님 그 지금 김모가 이제 행정팀장인데요. 지금 네. 아마 이 서원식 증인한테 신문 사항이 많으시면은 여기도 많을 것 같아서 그 순서를 양모를 오전에 해주시고 김모를 오후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양모라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김모도 지금 아마 변호사님들이 신문상 많으실 것 같아서 오전에 하면은 또 끊길 것 같고요. 양모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마 변호사님들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양모 먼저 오전에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전에 양모를 증인 소환하자는 입장이신데 혹시 뭐 괜찮습니까? 근데 사실 김모 그분한테는 사실 이 서원식 증인만큼 사실 중요한 증인이어서 저희는 사실 하루가 다 가지 않을까 지금 또 짐작이 됩니다. 무슨 말씀 잘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다 가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부르시면 네네. 물론과 마찬가지로 또 이게 분리되는 또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김모 팀장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거기도 만만치 않게 많아서 그러면 뭐 김모 팀장만 예, 그렇게 하시죠. 10시에 예. 불러서 그냥 하루 해볼까요? 종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건 괜찮습니까? 네. 다른 변호인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는 오전에 김모, 오후에 양모를 하려는데 김모에 대한 신문 사항이 많다고 하시니까 10시부터 그냥 김모를 불러서 종일 하자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 27일 10시에 김모를 소환해서 진행을 하고 오전 오후 다 김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판장 저희가 증인 신청서에도 기재를 할 텐데 김모 양모 때는 이제 국정원 직원이라서 중개 제한이나 차폐 시설 여부를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 상황입니까? 네, 네. 그건 신청서를 내시면 네. 제가 검토해보고 그에 맞춰서 조치를 취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재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